나이트 시네마의 숏폼 컨텐츠를 위한 유튜브 채널이 신규 개설되었습니다. 유튜브에서 나이트 시네마의 이른밤 검색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이트 시네마가 큐레이션하는 각종 영화계 소식과 영화 리뷰를 발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는 카카오톡 오픈톡방을 개설을 했습니다. 카카오톡 검색에 영화 뉴스를 검색하시면 나오는 발 빠른 영화 뉴스와 리뷰 방에 입장하시면 됩니다. 저만 말할 수 있는 공간이니까요. 부담 없이 입장해주세요. 이 밤의 영화 뉴스와 리뷰를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들의 진짜 영화 이야기 영화로운 밤 나이트 시네마입니다. 2025년 3월 1일 라이브 방송을 유튜브와 치즈직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캐스트로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바쁘신 분들은 1.2배속이나 1.25배속으로 청취하실 것을 권장드리고요.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백그라운드 재생으로 음성만 들으셔도 무방합니다. 추천과 구독은 큰 힘이 되니까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튜브 멤버십에 가입해주신 분들 한번 호명하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정성껏 호명을 하겠습니다. 바이올렛 윤님, 달순의 스파이님, 나사님, 파인님, 푸팟 퐁커리님, 초롱이님, 붉은 눈의 뻐꾸기님, 김태연님, 임파노님, 윤가님, 윤연중님, 우엉오뎅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댓글 읽고 진행해볼게요. 팟빵 댓글입니다. 파랑1님이 브루탈리스트 5만 관객 돌파 소리 벗고 팬티 질러라고 이제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저도 기분이 좋고요. 이렇게 좋은 작품을 한 명이라도 더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리뷰도 했었는데 그냥 생각을 해가면서 봐도 의미가 있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여주는 대로 그냥 따라가기만 해도 충분히 재밌게 보실 수 있는 작품이니까요. 많이들 극장에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코코아 마녀님께서 캐리 봐주세요. 보시고 리뷰해주세요. 나시님 캐리 리뷰 기원 1일차 가능하다면 원작과 클레이 모리츠 주연작 리메이크작을 비교해주시면 좋겠지만 원작은 볼 수 있는 곳이 없네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제가 수소문을 해봤습니다. 캐리 원작을 볼 수 있는 곳이 없는데 리메이크작만 보고 리뷰를 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주변에 장르물 좋아하시는 지인들께 자문을 구했는데 리메이크작부터 보면은 절대 안 된다. 무조건 원작을 봐야 된다. 이렇게 강추를 하시더라고요. 리메이크작은 뜯어 말리시더라고요. 코코아 마녀님께는 정말 죄송하지만 원작을 볼 수 있게 되는 날 그때 바로 감상하고 이렇게 리뷰를 하겠습니다 라고 댓글을 남겼는데 그 댓글을 남긴 사이에 요청글을 지우셨더라고요. 그리고는 제 댓글에 그 대댓글로 안 그래도 원작 안 보고는 좀 그렇지? 라며 요청 댓글을 지웠는데 지우고 나니까 나시님 답글이 달려있네요. 원작이 찐이고 리메이크부터 보면은 이게 왜 강추야?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원작을 내 돈 주고도 볼 수 있는 데가 없으니까 제가 정말 싫어하는 그 유튜브에 왜 요약 영상 있잖아요. 그거라도 봐야 되나 라고 고민을 하다가 정도의 길을 걷자라는 생각에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유튜브에서 캐리 검색하니까 제일 많이 나오는 썸네일 키워드가 마녀를 왕따시킨 학생들의 최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달려있더라고요. 과연 어떤 내용일까? 일부러 찾아보지도 않았어요. 어떤 내용일까? 너무 궁금한데 원작을 국내에서 볼 수 있는 방법이 생긴다면 바로 보고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유튜브 댓글입니다. 퇴마록 영상에 조회수도 엄청 잘 나왔거든요. 거기서 정말 많은 분들이 호평에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너무 재밌었다. 심지어는 엔딩 크레딧 올라갈 때 박수치고 싶었다. 이런 댓글들까지 많은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그리고 퇴마록에 대한 호평뿐만 아니라 이 제작사인 로커스에 대한 응원의 글들도 많이 올려주시더라고요. 정말 국내에 이런 제작사가 있다라는 게 행운인 것 같다. 국내 애니메이션 제작 환경이 녹록지 않은데 그 와중에 힘내서 이런 작품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댓글들도 많이 달아주시던데 동의하는 바이고요. 저 역시도 퇴마록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채팅창에도 계신 초자연님이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더 폴은 개봉하는 주에 봤는데요. 상영 기간이 금방 끝날 줄 알고 집에서 가까운 극장을 선택했는데 하필 그 극장이 스크린이 가장 작고 화질도 별로인 상영관이라서 4K 리마스터링이 무색하게 화려한 영상미를 제대로 즐기지 못했습니다. 유유. 이렇게 오래오래 상영할 줄 알았으면 좀 화면이 큰 다른 영화관으로 갈 걸 그랬나봐요. 아직 절찬리에 상영 중이니 늦게라도 보실 분들은 가능하면 화면이 크고 화질이 좋은 상영관을 찾아서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라고 더 폴 디렉터스 컷에 대한 추천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최근에 기사도 났던데 감독님도 지금 어리둥절하고 있다고
먼 나라 한국에서는 왜 이제 와서 저의 옛날 작품인 더 폴이 뜨고 있는 거죠? 라면서 감독님도 어리둥절하고 있다라는 그 기사가 떴더라고요. 얼마 전에 방한도 하셨죠. GV도 짧게 하시고. 아, 이게 저희 동네에서 상영을 하는데 그 CGV 포레스트 관인가? 그래가지고 비싼 관이 있어요. 거기서만 상영을 하는데 아직까지도 시간이 안 맞고 있습니다. 시간이 맞으면 꼭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자님 더 폴 디렉터스 컷 이렇게 추천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보고 아쉬운 소리 하신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아요. 제 주변에는. 그냥 무조건 봤다 하면은 다 호평을 하시고 심지어는 뭐 N회차까지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그런 작품이더라고요. 너무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구니스 후기를 게시판에다가 올렸는데 거기에 댓글로 어릴 때 통통해서 부모님이 친구들 만나면은 나보고 배 까고 흔들라고 춤추라고 시켰습니다. 라고. 아, 이게 구니스 초반에 보면은 약간 그 통통한 캐릭터가 있어요. 걔가 이제 문 열어달라고 하면서 이렇게 배 까고 막 되게 웃긴 춤을 추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장면으로 이제 구니스를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구니스는 제가 감상은 했는데 리뷰는 따로 하지는 않을 생각입니다. 이런 얘기하면 또 이제 댓글창에 난리가 날 것 같은데 그 당시에 그 정도 퀄리티로 제작을 했다라는 점에서는 정말 놀라웠거든요. 지금 봐도 촌스러움이 전혀 느껴지지가 않고 몇 년 전에 촬영했다라고 해도 믿어질 만큼의 그런 퀄리티이던데 순수 영화적인 재미를 이제 와서 그 구니스를 처음 보는 입장에서 느끼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그래도 구니스 2편 제작 소식이 들려왔죠. 오피셜로 있습니다. 그 구니스 2편에서 구니스 1편에 나왔던 그 캐릭터들이 부모님으로 나온대요. 구니스 1편의 캐릭터들의 자식들의 이제 모험 이야기를 다룬 작품이겠죠. 아, 2편이 몇 년 뒤에 나올 것 같은데 미리 예습 차원에서 봐놔야겠다라는 생각에 이제 감상을 했고 애플 TV에서 소장을 해서 봤고요. 재밌게 봤지만 저한테 구니스를 추천해주신 많은 그 선배 시네필 분들이 막 와 진짜 끝내주고 이거 진짜 보면은 너 정신 못 차릴 걸 막 이 정도로 막 엄청 열과 성을 다해서 추천해주셨던 그만큼의 그 재미는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니스 게임은 해봤는데 영화는 봤는지 안 봤는지 아리까리하네요 라고 말씀을 해주시네요. 제가 보고 재밌으면은 저희 애랑도 같이 봐야지 생각을 했는데 전체 관람가인데 아 이건 우리 애랑 보기는 좀 이런 장면들이 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시작하자마자 감옥에서 탈옥할 때 목을 매단 척하고 탈옥을 하잖아요. 전체 관람가라고 해서 마음 편하게 있었는데 갑자기 목 매단 사람이 대롱대롱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좀 깜짝 놀랐고 그렇다고 해서 뭐 심의가 잘못됐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저희 애가 유독 겁이 많습니다. 저희 애의 성향을 생각했을 때 아 이런 거 못 보겠다라는 생각에서 아마 못 보지 않을까. 그리고 틱톡에 댓글이 달렸습니다. 사실 틱톡은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진짜 야생이거든요. 조회수는 제일 잘 나와요. 항상 10만 뷰 이상은 틱톡에서 다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댓글이 정말 종잡을 수가 없어요. 진짜 거친 야생입니다. 틱톡은. 근데 그 틱톡에서 최근에 선풀이 2개나 달려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댓글을 가져와 봤습니다. 리뷰가 너무 재밌고 유익합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할게요 라는 댓글이 달렸고요. 목소리가 정말 엄지척, 귀에 쏙쏙 들어오고 집중 엄지척이라고 2개의 선풀이 달렸습니다. 야, 틱톡에서 이 정도의 선풀이라니 진짜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댓글을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근황 토크를 좀 해볼까요? 회사 40세 교육을 다녀왔습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3박 4일 동안 회사 집합 교육이었고요. 이제 40세 교육이라고 해서 주제는 명상과 힐링입니다. 그래서 업무와 가정을 두고 3박 4일이나 자리를 비운다는 게 저도 처음이어가지고 전날까지도 좀 걱정이 많았습니다. 물론 업무, 가정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컨텐츠 편집에 대한 그런 부담감도 있고 입소 전날까지만 해도 이게 맞나 싶었는데 막상 교육이 시작되니까 1일차부터 그냥 오기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일과 시간에는 휴대폰을 수거를 해가는데 과연 이 스마트폰 중독에 가까운 제가 휴대폰 없이 일과 시간을 버틸 수 있을까 좀 걱정을 했거든요. 근데 막상 교육 과정을 경험을 해보니까 이 휴대폰을 걷어가는 게 신의 한 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일과 시간만이라도 디지털 디톡스를 하면서 오로지 명상에만 집중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벌써 계산을 해보면은 입사 14년 차입니다. 회사에서 그 정도 일했으면은 일상에서 벗어나서 머리 비우고 스트레스 관리법도 배우고 좀 다녀와라 이런 취지로 마련된 교육인 것 같습니다. 좋았던 거는 또 1인 1실입니다. 그래서 일과 시간 후에는 자유롭게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면 되는데 근데 그 와중에 디지털 디톡스를 하라고 와이파이랑 무선 테더링을 막아놨어요. 근데 제가
그 셀룰러 윈도우 태블릿이 있거든요. 그걸 챙겨가서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했습니다. 셀룰러 윈도우 태블릿이 있으니까 그것만 믿고 입소 전에는 일과 시간 끝난 후에 뭘 할지에 대한 원대한 계획을 세웠거든요. 영화 플로우를 보고 아직 그 생각 정리를 다 못한 상황이었는데 플로우에 대한 단평을 마저 작성하고 다음 주에 리뷰하게 될 그 콘클라베 리뷰 대본을 미리 좀 완성을 시켜놓고 그 애플 TV에서 구매해놓은 반지의 제왕, 구니스 이런 거를 그 태블릿에 다 다운 받아갔어요. 오프라인에서도 볼 수 있게 반지의 제왕 시리즈도 다 정주행하고, 그리고 이북으로 드래곤 라자를 옛날에 사놨던 게 있는데 이번에 테마록이 흥행을 하면서 괜히 드래곤 라자도 좀 보고 싶더라고요. 어차피 이북이니까 짬짬이 휴대폰으로 보고 있었거든요. 어차피 할 것도 없는데 좀 보자 이런 것도 있고, 뭐 밀린 웹툰도 정주행하고 이런 원대한 계획을 세우고 갔는데 막상 일과가 끝나고 숙소로 돌아오니까 이상하게 손이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일과 시간 후에 한 거는 플로우 단평 쓴 거랑 구니스 감상한 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제대로 이걸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나머지 시간은 그냥 침착맨처럼 CEO 뒹굴하면서 침대에서 계속 누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명상할 때는 거의 5분이 1시간 같이 느껴지던데 휴대폰 만질 때는 1시간이 5분 같이 지나가더라고요. 아무튼 뭐 이런 이야기를 근황 토크 시간에 꺼내는 이유는 교육 내용 중에서 뭐 한 2가지 느꼈던 거를 좀 공유를 해보자면은, 아무래도 스트레스 관리를 목적으로 명상과 자아 성찰, 자아에 대해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교육이었기 때문에, 일단 거기서 계속 강조하는 게 명상을 하면은 마음이 복잡해지지 않는 게 아니고 화가 나지 않는 게 아니다. 명상을 수련을 하더라도 감정의 발생은 막을 수가 없다. 화가 나는 상황이 됐을 때 화가 나는 것, 혼란한 상황이 됐을 때 진짜 혼란해지는 거, 이거는 막을 수가 없다. 하지만 발생한 감정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조절할 수가 있다. 그래서 발생하는 감정은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되 그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조절하는 법을 익혀야 된다라는 게 이제 교육의 주 테마였고,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한 반응을 조절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그 이야기를 인생으로 넓혀서 생각을 해보자면은,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변수들과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 어떤 이벤트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겪게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보다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냥 발생하는 것들이 아마 대부분일 겁니다. 개인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인생의 흐름에 휩쓸리는 그런 사람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니까 지난주에 리뷰했었던 브루탈리스트도 생각이 나고,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대자연의 변덕에 막 휩쓸려 다니는 그런 동물들의 이야기를 다뤘던 플로우라는 작품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동진 평론가의 이야기도 생각이 났는데, 이동진 평론가가 했던 말 중에 하루하루는 성실하게, 인생 전체는 되는 대로 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인생 전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그 명상할 때 머릿속에 잡다한 생각들을 하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도 많이 가졌었는데, 그것들을 뭐 하나하나 다 설명하기 좀 그렇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 키워드를 5개를 골랐거든요. 제가 골랐던 5개는 즐거움, 행복, 인정, 소속감, 부지런함, 이런 거였던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이런 취미생활로 영화 리뷰하고 하는 것도 결국은 행복하고 즐겁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방송을 했을 때 내가 어떻게 이 즐거움과 행복을 얻는가를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 이 방송을 들어주시는 분들이 저를 인정해 주시는 게 가장 큰 기쁨인 것 같아요. 나시님 그래도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리뷰는 좀 별로였는데 그래도 꾸준히 방송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리뷰는 내용이 되게 좋았어요. 이런 부분이 되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이런 인정을 받을 때 되게 기분이 좋고 행복하더라고요. 인정에서 오는 행복이 내가 되게 큰 사람이구나 라는 거를 자아 성찰 시간 때 좀 느꼈던 것 같고, 크리에이터 활동을 재밌게 할 수 있는 것도 그런 인정 욕구를 여기서 다 충족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근원적인 것들을 좀 파헤쳤던 것 같아요. 인정 욕구를 통해서 행복감을 느낀다라는 게 뭐 좋다 나쁘다 잘된 거다 나쁜 거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지금 이 상태 그대로의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좀 스스로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남의 평가로 인해서 행복을 찾는 거는 좋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이런 성향을 고쳐야 돼요, 이런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좀 찾아보는 그런 시간이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되게 뜻깊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기회가 아니면은 언제 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짧은 시간 동안 많은 걸 느낄 수가 있었고, 명상이라고 하면은 그때 교육에 오신 분들도 많이들 이런 얘기 하시던데, 명상교육, 명상원 이런 얘기 하면은 사이비 종교에서 하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거부감을 가지거나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이번에 명상법을 뭐 이것저것 배우면서 진짜 마음의 평화를 찾는데 도움이 될 수 있구나라는 거를 이 교육 시간을 통해서 배웠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바로 영화 뉴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화 뉴스는 캡틴 아메리카 4에 대한 뉴스인데요. 북미를 비롯한 전 세계에서 2억 803만 998달러를 벌어들이며 제작비 1억 8천만 달러를 회수했고 개봉 후 박스오피스 1위를 유지 중이다라는 기사가 났습니다. 제작비가 어벤져스 엔드게임과 비슷한 3억 5천만 달러라는 루머가 돌았지만 할리우드 리포트를 통해서 1억 8천만 달러인 것이 밝혀졌고요. 국내 반응은 상당히 이제 부정적인데 글로벌 기준으로는 흥행 중이라고 하니까 추후에 예정되어 있는 MCU 작품들도 탄력을 받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서브스턴스가 50만 관객을 돌파를 했습니다.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을 받은 외국 독립 예술 영화가 40만 명을 돌파한 것은 2014년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 이후에 11년 만이라고 하고요. 서브스턴스는 이 40만의 금자탑에 이어서 50만까지 찍으면서 끝날 줄 모르는 흥행 기록을 쏟아내는 중이다라고 하네요. 이와 함께 서브스턴스가 국내 상영될 수 있도록 수입한 장본인이 톱스타 소지섭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목받고 있다라는 기사가 떴습니다. 기사에 오타가 있는데 소지섭이 아니라 대지섭이죠. 소지섭 배우의 인터뷰를 보니까 본인은 정말 돈만 지원을 하는 거고 일체 어떤 작품을 수입해 올지는 관여하지 않는다. 찬란해서 그거를 다 픽을 하는 거다. 자기는 진짜 순수하게 돈만 댄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되게 겸손하게 이야기를 하셨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단한 거죠. 대단한 겁니다. 소지섭 배우는 까방권을 몇 장을 줘도 부족할 그런 한국 극장가의 업적을 쌓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고 정말 면목 없지만 앞으로도 활발한 수입 활동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만의 동명의 영화를 원작으로 하는 한국 영화 말할 수 없는 비밀이 누적 관객 수 80만 813명을 기록하면서 손익분기점인 80만 명을 돌파했다라고 합니다. 이로써 설 연휴 개봉한 한국 영화가 모두 손익분기점을 돌파했다. 검은 수녀들은 손익분기점이 160만 명이며 누적 관객 수는 166만 명이다. 히트맨2의 손익분기점은 230만 명이며 누적 관객 수는 253만 명이다 라는 기사가 떴습니다. 손익분기점 넘긴 거 당연히 축하할 일이고 너무 기분 좋은 기사긴 한데 이 기사를 보면서 또 다른 생각이 들었던 게 당분간 한국 영화는 이렇게 손익분기점이 낮은 즉 제작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는 영화들 위주로 좀 제작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검은 수녀들의 손익분기점이 160만 명일 수 있었던 이유가 해외 선판매가 많이 돼서 이렇게 낮았던 거였거든요. 제작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 작품이라 할지라도 해외 선판매를 통해서 이렇게 손익분기점을 낮추는 그런 케이스가 더 많이 늘어나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기사를 가져와 봤습니다. 지난주에 리뷰했었던 퇴마록도 해외 12개국에 판매가 되면서 한숨을 돌렸죠. 지금 국내 관객수 추이만 보면은 퇴마록이 손익분기점인 100만 관객은 넘기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해외 판매 열심히 하고 설사 이제 극장에서 손익분기점을 다 못 채웠더라도 OTT 판매나 VOD나 IPTV 판매 수익을 통해서 후속작의 탄력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화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어떤 작품들이 개봉하는지 좀 볼까요? 저는 아카데미 기획전으로 미리 감상을 한 콘클라베가 개봉을 합니다. 로버트 해리스의 동명의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고요. 골든글러브 각본상, 영국 아카데미 영화상, 작품상, 최우수 영국 영화상, 각색상, 편집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줄거리는 교황이 갑작스럽게 사망한 후 영국 출신의 토마스 로렌스 추기경이 새로운 교황을 선출하는 비밀스러운 콘클라베를 주재하게 됩니다. 전 세계에서 모인 가톨릭 교회의 최고 지도자들이 바티칸에 모여서 투표를 진행하는 동안 로렌스는 교회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음모와 비밀을 발견하게 됩니다. 라는 줄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2주 연속 방송할 때마다 이 콘클라베라는 작품에 극찬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만약에
그 입소 기간 동안 이 콘클라베의 대본을 완성을 했다면은 아마 오늘 좀 빠르게 리뷰를 해버리고 콘클라베 개봉일에 맞춰서 영상을 공개하는 그 태클을 타려고 했는데 침대가 너무 달콤했죠? 초자님이 콘클라베는 다음 주에 보러 갑니다 라고 하는데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재밌는 영화이고 상 받은 거 보면은 각색상이랑 각본상을 다 받았잖아요. 받을만 하다고 생각이 들고 진짜 골 때리는 작품이니까 많이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게임을 원작으로 하는 보더랜드가 개봉을 합니다. 이게 현상금 사냥꾼 릴리스가 아틀라스의 딸 티나를 찾기 위해 우주에서 가장 정신 나간 인물들과 팀을 이뤄서 숨겨진 보물 볼트를 찾아 떠나는 모험을 그립니다. 캐스팅은 빵빵하거든요. 케이트 블란쳇, 케빈 하트, 잭 블랙, 제이미 리 커티스, 아리나 글린블렛, 플로리안 문테아노. 캐스팅은 짱짱한데 해외에서 욕을 그래서 이거 저 국내에 정식 개봉하는 것도 신기합니다. 워낙에 혹평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아니, 해외에서 호평받고 있는 작품들은 정작 극장 상영을 잘 안 해주면서 이렇게 욕 많이 먹은 작품은 또 제깍 들여온다라는 게 이게 좀 신기하네요. 네, 무슨 기준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국내에 개봉을 한다라고 합니다. 브래드 디카프리오님이 보더랜드 게임은 재미있는데 영화는 게임 실사와 영화가 성공한 걸 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번에 마인크래프트도 나오잖아요. 그것도 좀 기대 중이고 게임 실사와 영화 중에서는 바이오하자드 정도가 영화화가 된 작품이 많이 알려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보더랜드 게임은 재밌습니다. 저도 이제 보더랜드 1, 2는 안 해봤고 3는 해봤는데 지금 4가 개발 중이거든요. 4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개봉작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바로 미키 17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첫 영어 장편 SF 영화 미키 17을 감상을 하였습니다. 국내외 시사회 호평이 자자해서 더욱 기대감이 컸던 작품인데요. 기대를 하고 봤음에도 만족하면서 감상을 했습니다. 제가 늘 아무 생각 없이 영화가 보여주는 대로 따라가기만 해도 재밌고 감독의 의도와 메시지 그리고 은유하고 있는 것들을 분석해가면서 보면은 더 깊이 있게 즐길 수 있는 작품이 좋은 작품이다 라고 늘 이야기하잖아요. 딱 그런 작품을 보게 된 것 같습니다. 바로 영화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자면은 영화의 주인공인 로버트 패틴슨 배우가 연기하는 미키 반스는 익스펜더블입니다. 소모품 이런 뜻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오염된 지구를 떠나서 새로운 행성인 니플하임을 개척하러 가는 우주선에 탑승해서 각종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죽게 된다면은 이전의 기억을 가지고 다시 프린트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방사선에 노출시키고 거기에 대한 신체 반응 데이터를 얻기도 하고요. 새로 도착한 행성의 공기 중에 있는 바이러스를 흡입하게 만들어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백신을 개발하기도 하죠. 그리고 새로 개발한 배양육을 인간이 먹었을 때 아무 문제가 없는지 먼저 먹어보기도 합니다. 심지어 그 과정에서 고통스러워하는 미키에게 검증되지 않은 개발 중인 진통제를 주사해서 그 효과를 관찰하기도 하죠. 이 과정에서 과학자들이 미키에게 요구하는 것들을 문맥으로만 보면은 상당히 끔찍합니다. 반복되는 죽음과 재생을 겪고 있는 당사자인 미키는 여전히 죽음이 두려운 것 같은데 그걸 관찰하고 있는 과학자들이나 우주선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오히려 무뎌진 것 같죠. 영화를 보면서 그 불편함이 느껴지기는 하는데 그래도 상대적으로 덜 불편하게 느끼게 한 것은 블랙 코미디 요소를 적절하게 잘 섞어준 봉준호 감독의 연출력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화에서 은유되고 있는 요소들이 많아가지고 어떤 것을 주제로 잡고 파고드냐에 따라서 이야기할 거리가 참 많은 작품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것들이 친절하게 직접적으로 묘사되어 있어서 저처럼 깊게 생각하면서 보지 않는 사람도 캐치할 수 있는 키워드 몇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를 보신 분들은 이 키워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지 혹은 제가 언급하지 않은 다른 키워드가 생각나신 게 있는지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푸른별님이 재밌긴 한데 아쉬운 점도 많았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아쉬운 점에 대해서 또 언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직관적으로 다가오는 키워드는 죽음입니다. 영화에서는 크게 두 가지 죽음이 그려지는데요. 애도받는 죽음과 그러지 못한 죽음입니다. 미키의 죽음은 어느 상황에서도 애도받지 못합니다. 익스펜더블에 지원하게 되는 과정에서부터 이런 모습이 보여지는데 미키를 죽이려고 하는 사채업자를 피해서 니플하임으로 가는 우주선에 탑승하게 된 것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우주선 안에서 반복되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한 번의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중에서 여러 번의 죽음을 선택하게 되는 아이러니가 발생하는 거죠. 영화 중반부에 이 미키의 친구인 티모가 미키를 죽이려고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애도받기는커녕 미키가 죽어야 티모가 살 수 있는 상황에서 죽음을 마주하게 되는 거죠. 본격적으로 익스펜더블 임무를 수행하면서부터는 어차피 다시 출력될 거잖아 라는 그 이유로 애도는커녕 죽음으로 등 떠밀리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사실 이런 미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니플하임 개척이 진행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니플하임에 먼저 내려서 바이러스를 흡입하고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백신이 개발됐던 거고, 각종 위험한 곳을 탐험했기 때문에 지형을 파악할 수 있었던 거고, 인체 실험을 당했기 때문에 그 데이터로 기술이 발전된 거잖아요. 모두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죽어야 하는 이 미키의 아이러니한 역할은 천시받기는커녕 오히려 고마워해야 하는데, 극 중에서는 특별한 기술이 없으니까 죽음으로 사회에 기여한다라면서 오히려 천시받고 있죠. 근데 이거는 현실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3D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인명사고 뉴스는 잊을만 하면 들려오잖아요. 제가 구체적인 사례를 언급하지 않아도 다들 떠오르는 뉴스가 몇 개씩은 있을 겁니다. 그런 일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처우가 개선되는 속도는 굉장히 더디죠. 이 부분은 영화상에서 손으로도 묘사가 됩니다. 방사선에 노출된 미키의 손이 잘려나가서 우주를 떠다니는 장면을 보여주게 되는데, 우주선 창문 밖으로 잘린 손이 떠다니고 있는데 그 누구도 눈길조차 주지 않죠. 이 3D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우리의 일상이 유지가 될 수가 있는 건데, 직업에 귀천은 없다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그런 분들을 무시하는 시선이 아직도 만연하잖아요. 그리고 영화 초반에 과학자들이 이 미키를 대상으로 생체 실험하는 장면들이 나열되는데, 거기에서 나루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비인간적인 인체 실험을 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인체 실험을 강행한 그런 사례들이 아마 많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서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미키를 통해서 그 부분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도받는 죽음을 통해서 이런 미키의 비극적인 상황을 좀 더 부각을 해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현장 탐사를 나갔다가 얼음에 깔려서 여자 요원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을 하는데, 이 가임기 여성이 사망했다라는 이유로 왜 미키가 대신 죽지 않았냐면서 지도자인 마샬에게 쌍욕을 먹죠. 그리고 다들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는 미키의 죽음과는 달리 사망한 여성 요원의 주변 인물들, 특히 막역하게 지냈던 카이가 흐느끼면서 추모하는 모습들도 묘사를 해주잖아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미키에게는 그게 네 직업이라면서 오히려 등 떠밀었던 모습과는 사뭇 대조되는 모습이죠. 그리고 미키를 죽음으로 등 떠미는 인간들과는 달리 니플하임 행성의 원주민인 크리퍼들은 오히려 죽음의 문턱에 있는 미키를 살려주게 됩니다. 두 대비적인 상황을 통해서 목숨의 경중이 있는가에 대한 그런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걸로 보였어요.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의 가치가 사회적인 지위나 역할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취급되는 것을 영화상에서 연출을 해주면서, 누군가는 등 떠밀리는 죽음을, 누군가는 애도받는 죽음을 겪는 상황이 비단 영화에서뿐만 아니라 현실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야기했었던 이 죽음이라는 키워드와 대비되어서 보인 키워드는 출산이었습니다. 마샬은 니플하임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를 막기 위해서 우주선 안에서의 섹스를 금지시킵니다. 물론 섹스는 단순 쾌락의 목적이기도 하지만 생식의 목적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생식을 위한 이 섹스가 금지된 우주선 안에서 미키만은 계속 출력, 즉 출산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 권력층이 대중의 기본적인 욕구와 권리를 통제하면서도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서 인간을 소모품처럼 사용하려는 이중적인 태도를 꼬집는 상황 설정으로 보였습니다. 섹스라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는 금지가 되지만 노동력의 생산은 계속되어야 하는 이 모순적인 상황은 현대사회의 노동 착취 구조를 은유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이 마샬 부부와의 식사 자리에서 니플하임에서 자연 생식을 하려는데 네 유전자가 가장 완벽해 보인다라는 이 우생학적 이야기를 들은 카이가 나를 그저 자궁으로만 보는 거냐라면서 반박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의 반발심으로 보였습니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식사 자리도 참 불쾌하게 그려지는데요. 미키에게 포상처럼 먹인 고기는 사실은 실험 중인 배양육이었고, 이걸 사람이 먹어도 괜찮은지에
고기에 대한 테스트였죠. 배양육은 자연적인 고기가 아니라 인공적인 고기잖아요. 마치 자연 출산되지 않고 인공적으로 출력된 미키와 같은 존재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마샬 부인이 이때부터 계속 이 소스를 강조를 하는데, 이 소스는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생각이 됩니다. 이 첫 번째는 본연의 맛을 가리는 강한 맛이라는 의미에서 사실은 별거 없는 마샬 부부를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있는 모습을 은유하고 있는 것 같았고요.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행동들을 미디어를 통해서 포장하고 있는 행태를 은유하고 있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이 두 번째는 소스가 유독 피와 구분이 되지 않는 색으로 묘사가 되는데 대중의 고혈을 짜내서 호의호식하는 기득권을 나타내는 것 같았습니다. 이 영화 후반에 최고의 소스를 찾았다면서 크리퍼의 꼬리를 잘라서 갈아버리잖아요. 크리퍼를 미국 원주민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계시던데 그 해석도 동의를 하지만 저는 대중으로 보였거든요. 특히 마지막에 이 크리퍼들이 우주선 근처에 바글바글하게 모여가지고 소리 지르는 장면에서 집회가 연상이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좀 정치적인 키워드로 넘어가 보자면은 여기서부터는 약간 좀 두려운 이야기인데 그 마샬 부부의 모습이 아무리 봐도 윤석열과 김건희 부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해외 관객들은 트럼프가 생각난다고 하더라고요. 촬영 시작이 2022년 8월이던데 이 촬영 시작이 그때면은 각본은 그 훨씬 전에 완성됐다라는 이야기인 거고 실제로 코로나 시기 때 이미 각본은 작업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봉준호 감독이 각본 작업을 하면서 미래를 본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샬이 지구 밖으로 이주를 꿈꾸고 있는 인물이라는 면에서는 화성 갈 거니까를 외치고 있는 일론 머스크도 좀 생각이 났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봉준호 감독도 인터뷰에서 공식적으로 부인을 했고요. 예측을 하고 쓸 수가 없겠죠. 당연히 훨씬 더 과거에 써진 각본이기 때문에. 근데 현재 시점과 겹쳐 보이는 것은 역사가 반복되기 때문이 아닐까요?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지금 제가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에 푸른별님이 열심히 막 후기로 올려주셨는데 블랙 코미디라고 보기에는 좀 뻔하고 SF물이라기에는 깊이가 얕고 전체적으로 순한 맛이었어요. 계속 고통스럽게 죽는데 정신적으로 멀쩡한 것도 이상하고 요 얘기 제가 뒤에 준비를 해놨습니다. 네. 브래드 디카프리오님이 좌표 찍힙니다. 조심하세요. 라고 하는데 이미 찍혀서. 정치와 시스템의 키워드는 미키의 죄책감과도 연결이 됩니다. 이 미키는 어린 시절 어머니가 운전하는 차의 조수석에 앉았다가 호기심에 그 차에 있는 빨간 버튼을 누르게 되는데 그 타이밍에 차량이 잘못되어가지고 사고가 나게 되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되죠. 그래서 미키는 본인이 그 빨간 버튼을 눌렀기 때문에 사고가 났다라는 죄책감과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운 상황이 반복될 때마다 나는 그때 벌을 받는 거야 라면서 그 고통스러운 상황을 어떻게 보면은 합리화해서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죠. 그 작품상에서 그 빨간 버튼의 기능이 뭔지는 정확히 묘사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 버튼이 부스터 버튼인지 날개가 튀어나오는 버튼인지 비상탈출 버튼인지 사실 그거는 중요하지 않고요. 그 버튼이 뭐든 간에 자동차 사고가 난 것은 미키가 그 버튼을 누른 탓도 어머니의 운전 미숙도 아닌 자동차의 결함이었잖아요. 결국 개인의 잘못이 아닌 자동차의 결함, 즉 시스템의 결함으로 인해서 발생한 비극을 개인의 탓으로 생각하면서 불필요한 죄책감과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르게 이야기하자면은 시스템의 결함이 개인에게는 어떤 트라우마를 남길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요소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영화의 말미에 가면은 미키의 꿈속에서 스스로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본인이 고통받았던 것은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닌 시스템의 결함, 즉 지도층인 마샬 부부의 무능이었고 꿈에서조차 소스를 먹어보라면서 온갖 모욕적인 말을 내뱉는 마샬 부인에게 미키는 꺼지라고 이야기를 하죠. 늘 주눅 들어있던 미키 세븐틴이 트라우마 극복을 통해 성장하는 순간을 보여준 겁니다. 배드신 장면도 재밌었는데 나샤와 두 명의 미키가 나란히 침대에 누울 때는 영화 챌린저스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본 감독 작품에서 쓰리썸이? 라는 생각에 약간 두근거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미키 에이틴이 손가락에 침을 묻혀가지고 미키 세븐틴의 머리카락을 베베 꽂아놔요. 그래서 아니 정말 챌린저스로 가는 건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순간 열려있던 문으로 카이가 들어오게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거기서 카이와 나샤 그리고 이 두 명의 미키가 2대2로 이거 말하고도 너무 남사스러운데 죄송합니다. 네, 2대2로 배드신을 펼칠 것을 기대를 했는데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그것과는 별개로 이제 이 부분에서 인상 깊었던 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미키가 멀티플인 걸 알게 된 나샤가
생각보다 많이 놀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약에 취해 있었다 하더라도 언제나 상상해왔던 순간이라면서 덤덤하게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이후에 나오는 이 미키의 나레이션을 들어보면은 나샤는 늘 새로운 미키가 출력되는 순간에 그 현장에 있어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출력되는 미키마다 미세하게 성향이 달랐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나샤는 18명의 새로운 미키와 교감하면서 이미 이런 상황에 익숙해져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멀티플 상황에서 놀라기보다는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어 라면서 빠르게 그 상황을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인상 깊었던 거는 그 배드신이 나오기 전의 장면입니다. 마샬 부부와 식사 자리에서까지 온갖 인체 실험을 당한 미키를 카이가 챙겨주게 되죠. 그 전에 이미 식당 자리 장면을 통해서 카이가 미키에게 어느 정도 호감이 있다라는 떡밥은 깔려 있는 상황이죠. 고통스러워하는 미키를 부축해서 카이가 본인의 방으로 데려간 다음 미키를 진정시켜 주게 되는데, 이 영화 초반에 사망했었던 여자 요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죽는 건 어떤 기분이냐고 미키에게 물어봅니다. 근데 지금까지 미키에게 같은 질문을 많은 사람들이 했었죠. 식당에서 그 엑스트라들도 그랬고 티모도 같은 질문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죽는 기분이 어떠냐고 묻는 사람들은 정말 개인적인 호기심에서 물어본 거였는데, 카이는 그 질문의 의도가 다릅니다. 다른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즉 그 사람이 느꼈을 죽음을 앞둔 감정을 공감하면서 추모해주기 위해서 물어본 거잖아요. 그리고 그 질문을 하면서 카이가 미키의 손을 잡습니다. 앞서서 제가 이 노동자의 희생의 의미로 손이 사용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장면에서는 인간 사이의 공감과 체온을 나눌 수 있는 것 또한 손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손의 이미지는 영화의 마지막에서도 사용이 됩니다. 생체 실험이 진행 중인 그 큐브 속에서 미키가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나샤가 큐브 속에 함께 들어가서 손을 잡아주잖아요. 이 장면은 피에타 생각도 좀 나더라고요. 이렇게 미키의 손을 잡아줬던 나샤 와 카이가 극중 인물들 중에서는 인간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묘사가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숱한 죽음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미키의 정신이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푸른별님이 미키 형 병신이야? 카이를 선택 안 한다고? 라고 하는데 그때 카이의 정확한 대사가 너랑 나샤 오픈된 관계야? 라고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와, 그때 막 제 심장이 뛰더라고요. 야, 그 장면 좋더라고요.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결국 이런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인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손을 잡고 체온을 나눠야 된다. 우리는 연대하면서 감정을 나눠야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로도 읽혔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했었던 그런 요소들 이외에도 종교에 대한 내용이나 자아란 무엇인가 같은 그런 철학적인 질문들도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금요일에 영화를 보고 토요일에 리뷰하는 입장에서 이런 것들까지 모두 다 생각해내기는 쉽지 않았고요. 이 인간의 존엄성과 자아에 대한 이 철학적인 질문은 테세우스의 배도 생각이 나던데, 이 테세우스라는 영웅이 타고 다니던 배의 모든 부품이 교체가 된다면은 이거를 테세우스의 배라고 볼 수 있는가? 만약 아니라면은 어느 지점부터 아니게 되는가라는 그런 철학적인 질문이 되겠죠. 그래서 미키 세븐틴을 통해서 이런 질문도 던지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느끼기에는 이 질문만 던지고 딱히 답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은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감독이 우리에게 숙제를 내준 느낌? 영화 보고 각자 생각해보세요.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종교는 고위층이 독실한 기독교인 것과 미키의 부활을 예수와 연관지어서 어떻게 막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종교 관련 지식이 제가 짧은 시간 안에 생각해내기에는 부족했고요. 이 순수한 종교적인 믿음보다는 이 종교마저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걸 꼬집으려고 한다는 의도는 좀 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던 이 미키가 트라우마를 극복하게 되는 그 꿈 장면에서 이 미키가 이 꿈에 나온 마샬 부인에게 당신 분명 죽었는데 어떻게 여기 있냐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마샬 부인이 내가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만져봐 라고 이야기하고, 이 손바닥에 갑자기 소스인지 피인지 모를 액체가 고이잖아요. 이 꿈 장면 전체를 그냥 미키의 트라우마 극복을 묘사한 것이라고 봐도 무방하지만, 마샬 부인의 이러한 언행에서 예수의 부활의 순간이 연상이 되더라고요. 예수가 부활하는 순간을 묘사한 성경에 뭐 이런 비슷한 구절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 자기 눈앞에 와 계신 주님을 보면서도 제자들은 유령이 나타난 것이 아닌가 의심을 하게 되고, 그런 제자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나를 만져봐라, 내 손과 발을 봐라 라고 이야기했다, 뭐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이 마샬 부인이 했던 대사와 동일하죠. 이 마샬 부인의 손에 고이는 이 피인지 소스인지 구분이 안 가는 그 액체들도 저는 단순히 이 권력층의 손으로 쥐어짜낸 노동자들의 고열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의 손에 있는 못자국으로 보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종교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을 굳이 넣을 필요가 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이미 수많은 메시지들을 녹여냈는데 굳이 종교까지라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는 제가 제일 모르는 분야라서 그냥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껴진 것 같기도 한데, 이 종교적인 지식이 풍부하신 분들은 또 어떻게 보셨을지 모르겠네요. 네, 이런 부분에서 이제 호불호가 좀 나뉘는 것 같아요. 아까 뭐 푸른별님도 좀 아쉬운 부분도 많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영화 전반에 깔려있는 은유와 메시지들이 좀 쉽고 직접적이라서 오히려 좋았거든요. 저같이 영화를 처음 볼 때는 이 내용 따라가기에 바빠가지고 다른 의미들을 파악하려면 머리가 깨지는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친절하게 다 드러내놔주면 감사하죠. 이해하기도 쉽고. 반면에 본 감독 특유의 막 치밀한 이야기 구조나 은은하게 스며있는 이런 은유들을 좋아하셨던 분들은 다소 아쉬울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외국 영화 작업만 하면은 직접적이고 친절하게 되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사실 좋게 표현하니까 직접적이고 친절하다이지, 안 좋게 이야기하자면 노골적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일부 반응은 마지막에 나샤의 대사를 통해서 이렇게 다 이야기가 나오는 걸 가지고 설교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불쾌감을 드러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앞서서 풀어놓은 것들만 봐도 한 작품 속에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너무 많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을 다 직접적으로 묘사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 심지어 아까 이야기했었던 영화 후반에는 마샬 부부에게 잡힌 나샤가 그냥 대사로 다 풀어서 뱉어내기도 하잖아요. 인간의 존엄성 이야기도 해야겠고, 정치와 종교 풍자도 해야겠고, 시스템과 노동자 이야기도 해야겠고, 바쁘다 현대사와 약간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사실 이런 것들이 이 감독의 전작에서 이미 다 다뤘던 주제들이잖아요. 이 폐쇄된 공간에서의 계급 우화, 그리고 시스템에 대한 풍자는 설국 열차나 기생충에서 했었고, 크리처를 통한 국가와 대중의 이야기는 괴물이랑 옥자에서도 이미 했던 이야기인 거죠. 이거를 한 작품에 다 넣다 보니까 이 진득하게 한두 가지 이야기를 한다기보다는 지금까지 해왔던 이야기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얕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는 분들에게는 기대에 못 미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미키 세븐틴에 대해서 키워드 위주로 메시지들을 좀 읽어봤는데요. 마지막에 불호 요소에 대해서 언급을 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한 이야기를 불편하지 않게 마주하게 하는 이 봉준호 감독의 연출력은 여전히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불호 포인트로 이야기했던 게 이제 메시지가 너무 많고 얕고 직접적이다 인데, 그냥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야기 그 자체만 즐기셔도 충분히 재밌게 보실 수 있는 작품이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봉준호 감독의 영어 영화 중에서는 최고다라는 평에도 동의를 합니다. 극장 나들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브래드 디카프리오님이 굳이 헐리우드 배우들로 만들어야 했을까요? 한국 배우들로 했으면 별들에게 물어봐처럼 됐을까요? 글로벌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일까요? 라고 하는데, 이미 헐리우드 영화인데요. 이거 한국 영화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감독이 한국인인 거지 한국 영화 아닙니다. 제작사가 오프스크린, 케이트 스트리트 픽처스, 플랜 B, 수입사가 워너브라더스 코리아, 배급사가 워너브라더스 코리아. 외국 영화라고 봐야겠죠. 제작비가 1억 1,800만 달러인데 한국 돈으로 하면은 1,628억 180만 원 이라고 하네요. 네, 한국에서 만들면은 이 정도 감당이 안 되겠죠. 자, 오늘은 관객이 얼마나 들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도 35만 명이 들었고 누적 61만 명이네요. 제작비가 엄청났군요. 1,600억. 맞습니다. 1,600억인데 이게 국내 영화라고 생각하면은 이제 엄청난 제작비긴 한데, 헐리우드 영화라고 생각하면은 뭐 이 정도 들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미키 세븐틴에 대한 이야기는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위주로 급하게 좀 대본을 써봤는데, 영화를 보신 분들이 맞아, 그때 그 장면 그랬지, 그때 그 장면이 저렇게도 좀 읽힐 수가 있겠구나, 이런 도움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늦은 시간까지 남아서 열심히 들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한 내용은 편집 과정을 거쳐서 유튜브와 각종 팟캐스트 플랫폼에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무편집본은 유튜브 멤버십 월 1990원 혹은 팟빵에서 건당 300원에 정치가 가능하십니다. 영화 같은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